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곧바로 남편 박철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반응은 미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호는 잠깐의 침묵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골프 여행 일정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정미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죠. 미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경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곧바로 남편 박철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반응은 미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호는 잠깐의 침묵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골프 여행 일정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 일정도 빡빡하고 동료 의사들과 약속도 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어른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의 친구 장례식까지 따라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에는 골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철호는 미나의 시선을 피하며 골프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보다도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인 조의를 표한 뒤 며느리 혼자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바쁜 일정이 있다며 하나같이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오셨어요. 어머니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사위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친척들과 아버지의 친구분들 앞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계셨어요.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친구분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라워하며 슬퍼했어요. 미나는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위는 어디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급한 수술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위된 사람이 장인어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미나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철호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주변 분들께 자랑을 하시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밤이 되도록 철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요?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에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일까요?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호에게서 간단한 문자가 왔어요. 골프장에서 늦게 끝나서 연락이 늦었다며 장인어른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미나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것이 25년 결혼 생활의 현주소였습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평소 늘 사용하시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화면을 켜자 아버지가 자주 보시던 뉴스 어플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통화가 사흘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졌더군요. 미나는 호기심에 그 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번호는 다름 아닌 남편 철호의 휴대폰 번호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철호였다는 사실에 미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무려 37분 동안 이어졌더군요. 평소 철호와 아버지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긴 통화를 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말이죠. 미나는 즉시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철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미나가 아버지와의 통화에 대해 묻자 철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별거 아니었다며 철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평소 아버지의 성격으로는 밤늦게 사위에게 먼저 전화를 걸 분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37분씩이나 통화할 만한 특별한 용건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철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봤지만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건강 이야기를 했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호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다시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어머니에게 철호와의 통화에 대해 물어봤지만 어머니도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자신의 일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미나는 책장 틈새에서 몇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대출 관련 상담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나는 회계사로서 이런 서류들을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더군요. 더 이상한 것은 서류 날짜였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신 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던 거예요. 평소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대출을 알아보셨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미나는 점점 의문이 커져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무언가 복잡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철호와의 마지막 통화가 있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갑자기 철호에게 전화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긴 통화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던 걸까요? 철호는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미나는 그가 실제로는 깨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호흡 패턴과 몸의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마지막 통화 직후에 아버지가 몇 개의 번호로 더 전화를 시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거나 매우 짧게 끝났어요. 마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나의 가슴속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통화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회계법인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중해서 처리했을 업무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와 철호의 마지막 통화에 대한 의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나는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를 정중히 사양하고 혼자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계사로서 20년 넘게 각종 재무 서류를 분석해온 미나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서류에서도 미묘한 단서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상가 건물 감정서 날짜와 대출 상담 일자, 그리고 철호와의 통화 날짜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은 대학 동창으로 미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선영아, 지금 시간 있어.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미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선영은 곧바로 오후 진료가 끝나는 대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선영의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죽음부터 철호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심리학자다운 차분함으로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내 말을 들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고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선영의 조언에 힘을 얻은 미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철호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들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철호의 개인 통장에서는 지난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주식 투자 손실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대규모 현금 인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철호가 근무하는 병원의 동업관계와 투자 현황도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한 정보 수집 결과 철호가 참여한 병원 확장 사업이 예상보다 큰 자금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호가 이미 자신들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미나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회계사인 미나도 몰랐던 비밀 대출이 존재했던 거죠. 그제서야 미나는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호가 아버지께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은행을 방문했어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문의해봤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상담을 받으신 후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로는 아버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시며 누군가와 통화를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통화하신 상대방이 바로 철호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통화 후에 아버지가 대출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철호의 평소 행동들을 되돌아봤어요. 최근 들어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것, 밤늦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하던 것, 그리고 미나에게 가계부나 통장 관리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가 늦게 들어왔을 때 미나는 조심스럽게 재무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지만 철호는 여전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며 안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나는 침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철호의 재정 상황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철호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 장인어른의 재산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셨고
그 직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때가 왔어요. 미나가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철호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미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미나가 어디를 가는지 자꾸 묻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하자 철호가 갑자기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모님을 뵙겠다니 미나는 의아했어요. 친정집에서 철호는 평소와 달리 어머니께 각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떠셨는지, 마지막에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셨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사위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철호의 질문들이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구와 통화를 하셨는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셨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모습에서 뭔가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호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 너무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이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하지만 미나는 그것이 자신의 조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철호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며칠 후 미나는 회사에서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묻더니 누구와 함께 있는지까지 확인했어요. 평소 철호는 미나의 일상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서 행선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미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미나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철호가 뒤에서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미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미나는 철호의 변화된 행동이 자신의 조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철호 스스로도 뭔가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말 미나는 선영과 만나기로 했다고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요즘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어요.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에서만 돌아다닌다며 비난했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철호가 자신의 친구 만남에 대해 이렇게 간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소에는 미나가 집에만 있는다며 더 많이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철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철호는 미나가 요즘 아버지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회계사로서 오랫동안 각종 사기와 횡령 사건들을 분석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는 수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철호야말로 요즘 너무 예민하고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철호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찾고는 미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그의 연기를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나는 침실에서 철호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이 사람이 장인어른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철호의 압박과 가스라이팅 시도는 오히려 미나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뭔가 숨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나를 막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철호의 압박은 미나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미나는 철호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철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철호에게는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니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철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노골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미나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휴대폰에는 자동 통화 녹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 업무상 중요한 통화가 많아서 이런 어플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철호와의 마지막 통화도 녹음되어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철호와 나눈 37분간의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미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이 오갔어요. 철호가 먼저 안부를 묻고 아버지도 정중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대화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요즘 병원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혹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잠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철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곧 갚을 수 있다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건물은 어머니와 미나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라며 함부로 담보에 잡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철호의 목소리 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미나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면 되잖아요. 미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철호가 자신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거절하셨습니다. 사위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철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철호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어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병원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철호를 진정시키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철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너무 냉정하시다며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장인어른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느냐며 원망 섞인 말까지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지치고 슬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야, 나도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미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철호는 미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미나가 알면 실망할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철호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철호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미나에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러자 철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장인어른, 제발 미나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미나는 알 권리가 있다며
내일이라도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녹음이 끝날 무렵 철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였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미나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계사로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체계적이고 치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미나는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몇 명의 후보를 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과 형사고발에 경험이 풍부한 김소혜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김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미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철호의 은밀한 대출 내역, 병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녹음까지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어요. 변호사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재산 보전 조치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했어요. 우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철호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미나는 철호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당당하게 진실을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가 병원에서 돌아오자 미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의 아내를 본 철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버지와 당신의 마지막 통화에 대해서 말이에요. 철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통화? 철호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휴대폰에 자동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버지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압박했던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철호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 병원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장인어른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미나는 철호의 변명을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왜 아버지께만 비밀스럽게 부탁하려 했어요? 철호는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며 또 다른 변명을 댔어요.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철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며 미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미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건 나예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철호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미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다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이상한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아니라 증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고 당신의 비밀 대출 내역도 다 확인했어요. 병원 투자 실패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는지도 알고 있다고 차분히 말했어요. 철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돌아가셨죠.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철호는 깜짝 놀라며 부인했어요. 설마 내가 장인어른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정말 심장마비였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미나는 철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건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의사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철호는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나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모든 걸 다 고치겠어. 병원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미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도 검토할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미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진짜 끝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간 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소혜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이혼 소송 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했어요. 동시에 철호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철호는 처음에는 미나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송 서류를 받아본 철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철호와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이제 감정적인 호소나 조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철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철호의 변호사는 미나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철호는 직접 미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만난 철호는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친 표정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조정위원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거짓말과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일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철호 측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소혜 변호사는 이미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동 녹음 어플은 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것이고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녹음은 협박과 압박의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 외에도 철호의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나가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수집한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투자 손실 내역 등이 모두 철호의 거짓말을 뒷받침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철호의 숨겨진 과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업자들과의 분쟁,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금전적 거짓말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철호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미나가 의뢰한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 철호는 그 여성에게도 상당한 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철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철호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판부는 미나가 제출한 증거들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녹음은 철호의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노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한 것은 변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미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김소혜 변호사가 함께했고 어머니와 친구 선영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철호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재정 상황을 속였고 원고 부친에게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으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재산 분할에서는 미나가 요구한 대로 전체 재산의 7화를 미나가 가져가도록 판결했어요. 철호의 잘못이 명백했고 미나가 그동안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어요. 특히 장인어른에 대한 협박과 압박 행위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철호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까지 실추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입지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미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안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소혜 변호사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미나는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가 없었다면 이런 승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미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뤄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근처에 새로운 회계사무소를 열었어요. 정미나 회계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미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석 달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웃는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미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세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미나는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선영이 찾아왔어요. 선영은 미나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미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선영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 그런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너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만약 그 녹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후에는 어머니가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요즘 어머니는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보시며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나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미나야 잘했다고 하셨을 거야. 그분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게 바로 너의 새 인생이잖니. 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저녁 무렵 미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김소혜 변호사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철호가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잃은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미나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철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미나는 아버지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보고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통화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제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그 녹음을 통해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미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가 담긴 바로 그 파일이 들어있는 녹음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미나에게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였어요. 녹음기를 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호와의 대화 중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미나는 알 권리가 있다. 내일이라도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비록 직접 말씀하시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미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키려 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어받아 잘 지켜나가겠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미나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미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 통화는 끝났지만 미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